네, 오늘부터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영어 독해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약간 OT랄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까지 준비했었던 내용은 주로 내신과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고, 수능 얘기는 제가 웬만하면 자제라고 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부터 하게 되는 교재는 다 뭐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거죠. 내신은 이미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수능은 내신하고 좀 약간은 대비하는 어떤 마인드랄까?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어 시험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내신과 수능인데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것이 바로 내신을 준비했었던 거고 오늘부터 이제 수능에 관련된 내용들로 할 텐데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 영어에 있어서의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점이 좀 다르죠. 내신 같은 것들은 높은 점수를 맞으려면 서술형을 반드시 맞춰야 되고 1, 2학년 때 같은 경우에야 그냥 암기해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해서 그대로 갖다 쓰는 식이었다면 3학년 때는 일단 양이 늘어나서 그거를 외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암기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1, 2학년 때 양이 굉장히 작았었잖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신 시험은 정확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빠르기라는 혹은 속도라는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알려주고 지문들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이라 빠르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성에 대해서 문장도 정확하게 써야 되죠. 하나 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부분 점수 혹은 완전히 감점. 제가 가르치는 지금 학생 하나는 그 중간고사까지는 부분 점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얘기 없이 예고도 없이 뜬금없이 전치사 하나 빼먹었다고 그냥 문장을 다 해서 빵점 처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 강의 올라온 어떤 학생이 질문한 거 보면 알겠지만 또 그 학생 학교에서는 부분 점수 그러니까 it하고 뭐 어떤 명사 하나를 이렇게 바꿨었는데 그건 부분 점수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채점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언제 완전히 빵점을 만들지 부분 점수를 줄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정확하게 써서 정확하게 답안지를 내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문법을 아주 자세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히 하게.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뭐 문법을 가르치고 이거 시대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답답하죠. 이런 것들, 문법들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들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내신을 안다면 내신 시험을 안다면 내신 시험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안다면 이거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우리가 일상 대화하듯이 조금 틀려도 그냥 내용만 알면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 더 하나 전치사 하나까지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는 내신 쪽에서 문법이 더 필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내신 이제 끝났으니까 두 번째 이제 수능 얘기인데 수능은 정확도 해야 되고 또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독해를. 정확하다는 소리는 마찬가지로 독해력이 이건 뭐 정확하고 빠르게가 사실 독해력이죠. 그러니까 독해력이 있어야 되고 즉 문법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신에 내신에서 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자세한 문법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문법들 내가 문장을 볼 수 있는 것들 제일 중요한 것은 5가지 형식이죠. 5형식.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외에 어떤 굵직굵직한 문법들을 보고 제대로 해석을 하느냐. 즉 많은 문법, 자세한 문법이 아니라 정확한 문법을 요구합니다. 정확한 문법. 정확한 문법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최소한 내가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해석이 맞더라. 혹은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더라. 라는 그런 구별이 가능한 것. 즉 맞게 적용한 해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확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수능이나 실제 영어를 가르칠 때는 보통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설프게 알 거면 아예 모르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면 차라리 해석을 안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설프게 해석하게 되면 그 해석 내용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독해 내용이 아래로 이렇게 처음에 읽었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내용이 꼬이게 됩니다. 엉터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차라리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한 문장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는데 대요를 파악하는 데는 훨씬 나은데 오히려 부정확한 어떤 문법 지식을 적용해 가지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 물론
문법 지식 자체를 모르는데 엉터리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마치 아무것도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내용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꼬이게 됩니다.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해석은 일단 저기 예습은 되셨다고 치고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to one 걱정했다 여기까지. 그들의 리더들에게 데디아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 들어간 문장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건 결과용법이라서 그리고 경고했다라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든가 늘 그렇게 해왔다든가 그래 놓고는 해석을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내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점점 좀 해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 버티고가 오는 거죠. 정보 현기증이 와요. 이거는 위에 여기서 내용에서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정보 현기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정확한 정보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확한 정보가 나를 현기증에 빠뜨려서 내려갈수록 내용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게 위에서가 아니라니까 딱 해석해보면 그들의 리더들에게 데디아를 경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까지 보면. 그러니까 경고하기 위해서 하면은 느낌이 확 와야 됩니다. 이게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를 적용해야지. 이게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뭘 적용할 수 있죠? 보통 뭐 이유, 목적, 근거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때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용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지식이 아니라 문법 지식이 아니라 물론 가능한 한 많은 문법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용까지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것이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큰 문법이라는 거죠. 어나 더 이런 거 빠지는 거하고 좀 전혀 다른 소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 문법 지식이 필요한데 많고 자세한 문법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적어도 내가 이게 맞다 틀리다. 왜? 틀린지는 알면 다음에 발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직 연습 단계예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부분을 보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맞는지 틀린지 자체를 모르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라고 해석해 놓고 늘 이게 맞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나가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밑으로 갈수록 현기증 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서 맞다 틀리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실제로 나갈 때 다시 한번 해석해 볼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정확한 문법이 가능하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하시는 것밖에 없죠. 즉 문법 공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문법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문법 공부를 계속해서 복습을 하시다 보면 문법을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거를 틀렸다 라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위에서가 아닌 줄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7가지인가 6가지 중에서 이제 골라내야 되잖아요. 목적은 이제 빠졌으니까 5가지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건지를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하려면 일단 문법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문법들 중에서 내용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이끌어가는 어떤 내용이라면 그 문법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문법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냥 이거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라. 연습을 많이 하셔서 문법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느냐? 문맥에 아주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문맥에 익숙해지려면 뭐 하시라는 거예요? 문법 연습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법이 내가 적용해서 해석을 한 것이 맞냐 틀리냐 정도의 그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바꿀 수 있으니까 뭘 좀 더 공부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그게 구별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문맥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맥에 익숙해졌다는 소리는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독해 속도 자체는 증가할 것이고 두 번째 문맥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단어를. 이건 뭐 당연한 소리 하는 건데 그럼 가능한 한 그냥 많은 단어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시험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수능에 적합한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성인이 돼서 시험을 보면 토익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고 또 뭐 GTF니 뭐 탭스니 같은 시험을 볼 텐데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가서 예를 들면 저기 토익 시험을 보시면 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단어 쪽이에요. 단어가 지금까지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생각했었던 단어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수능 시험은 대학교 가서 이 정도의 영어 능력은 있어야 돼.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에서 수학이라는 게 공부란 뜻이죠. 공부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시험이죠. 그런데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회사나 어떤 그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혹은 뭐 가게 같이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용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단어장 뭐 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거 외우시는 그 노력이면 차라리 여기 EBS 교재 독해하시고 이렇게 뭐 해석도 같이 하시면서 독해하시고 그 단어를 외우세요. 제일 수능에 적합한 단어는 EBS 교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4권이 있죠. 어떤 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수능 특강 영어라는 책이 있었고요. 영어 독해 지금 보는 그 다음에 듣기도 들어갑니다. 그 리스닝 교재 EBS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보통 지금쯤 나왔겠네요. 보통 6월쯤 출간이 되니까 그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죠. 수능 완성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그 책을 보통 그 연계 교재라고 하죠. 예, 그 연계율이 한 50%입니다. EBS 연계율이 50%. 이 50%라는 것은 체감 난이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문항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 45문제 나오잖아요. 45문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어디서 본 듯하다라는 느낌으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본 듯하다냐? 이게 연계율이 간접 연계율이라서 그래요. 직접 문장을 갖다 그대로 쓰면 직접 연계율. 그런데 문장의 소재나 아무튼 비슷한 내용을 갖다 쓰기 시작하면 간접 연계율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 간접 연계율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50%면 되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한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심각한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문항수가 뭐 연계율이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연계율이 50%라고 하는 소리는 그러면 수능 EBS 교재에 있는 단어도 그럼 50%만 갖다 쓰냐? 그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소리는 절대로 아니에요.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7, 80% 갖다 씁니다.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상 갖다 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계율이라는 거하고 단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0%의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입니다. 문항수 중에서 50% 정도는 어디서 본 듯하다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바꾸거나 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어는 달라요. 단어는 50%를 갖다 쓴다는 소리가 아니라 단어는 제가 보기엔 실제로 굉장히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가장 적합한 교재는 EBS 교재예요. 그러니까 EBS에 나와 있는 교재. 여기서 말하는 또 단어는 단순하게 EBS에 나와 있는 단어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연관 단어들 있죠. 예를 들면 동의어나 반의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앞에서도 계속 그 동의어 반의어를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그건 물론 내신 정의였는데 그때 충분히 외우신 분들은 지금 앞으로 전개될 우리가 보게 될 영어 독해 책에서도 그 단어가 계속 쓰이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교재를 기본으로 시험을 출제를 할 텐데 시험에도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출제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동의어 반의어를 정의해 드릴 거예요. 그 동의어 반의어를 다 포함해서 EBS에 나오는 단어들은, EBS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은 아마 70%, 80% 이상 출제될 것이다. 단어로 보면.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들었던, 지금 대학교 2학년이죠. 당시에 수능을 봐서 이제 학교를 간 아이인데, 영어가 1등급이 나왔는데, 수능 끝나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어 반의어 적어준 것들이 나와서, 혹은 수능 특강에 나왔던 단어들이 나와서 쉽게 시험을 봤다라고. 어떤 면에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어들이 이렇게 아는 것들이 계속 나와서.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EBS 교재의 단어 얘기예요. 두시고 동의어 반의어를 같이 정리를 하셔서 그거를 가지고 시험에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즉 문법과 단어가 되면 아주 문맥에 익숙한 될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장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단어들을 그냥 예를 들면 룩이라는 단어 그냥 이렇게만 외우고 보이다 끝일까요? 이거의 변형 형태들 많죠.
예를 들면 룩투 부정사하면 뭡니까? 뭐뭐하기를 기대하다 이런 뜻이고, 그냥 룩투는 뭐뭇에 의존하다 이런 뜻도 있고, 룩엣은 뭐뭇을 보다, 룩퍼는 뭐뭇을 찾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단어들 다 별도로 외우셔야 돼요. 여기 같은 건 이제 구동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 별도로 다 외우셔야 되고, provide도 공급하다, 제공하다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타동사와 전치사가 호응 관계를 맺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이 형태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할 때 여기서 끊지 않죠. 예, 호응 관계라는 게 뭡니까? 이 단어와 이 전치사구가 연관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해석을 쭉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죠. 또 ask, a to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오형식 단어들이죠. 이 a to들을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꼭 to도만 뒤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되게 오형식 동사들이 이런 동사들은 뒤에 to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즉 to 부정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목적보호로 그렇게 해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단어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예. 구동사도 말씀드렸었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tend to 부정사죠. 이거의 명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tendency라는 명사를 사용하기도 해요. tendency,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뭐뭐 할 경향을 갖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도 이것도 갖다 경향을 뭐뭐 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이해하셨으면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뭐뭐 이거 사실 같은 뜻입니다. have a tendency to 부정사. 즉 단어를 외우실 때 좀 길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게 단어를. 그래야지 일단 수능에 적합한 단어들, 그렇죠. EBS 교재를 통해서 수능에 적합한 단어들, 그리고 길게 예, 이렇게 한 단어씩 외우지 에스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절대로 그 써먹을 일도 없습니다. 에스크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거의 없죠. 이렇게 호응 관계 있는 단어들은 이렇게 길게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자르지 마시고 예, 따르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자꾸 수거 외우듯이 그렇게 계속 외워주시라는 거죠. 네. 어쨌든지 간에 문법과 단어가 익숙해져서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문맥에 익숙해져서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한다고 문법을 배웠는데 그 문법이나 단어를 통해서 뭐로 왔죠? 예, 빠르게로 왔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가 그런데 정확한 데서 빠른 것이 오는 것이지 빠른 데서는 절대로 정확하게 못 갑니다. 빠르게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부정확해져, 점점 더 부정확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렇게 빠르게만 하려고 이런 아까 해석을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던 이유가 빠르게 어떻게든지 빨리 그 문장을 넘어가려는 것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해져서 어떻게 되죠? 내려갈수록 내용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현기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무슨 내용인지 차라리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연습을 먼저 하세요. 정확하게 한 연습. 그 다음에 빠르게입니다. 빠르게는 그 다음 얘기예요. 정확하게. 우리 아직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하시다 보면 문맥에 익숙해지세요. 그 아까 정확한 게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단어 역시 뭐 정확한 거 단어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문법과 단어를 하시다 보면 문맥에 익숙해지시게 될 거예요. 문법과 단어를 가지고 문맥에 익숙해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표현하는데 100만 가지 어떤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항상 익숙한 표현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문맥 구조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이제 어느 순간 문맥 구조에 익숙해져요. 이제 그 익숙해지게 만드는 도구로서 문법과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문맥에 익숙해지시다 보면 그 다음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왜? 눈에 익은 구조니까. 또 하나 할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문맥이 이렇게 익숙해지라는 거. 그리고 읽을 것과 문맥에서 읽을 것과 읽지 않아도 되는 것.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로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중간에 이렇게 삽입구 나오는 걸 많이 보시죠. 이렇게 명사 같은 거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는 여기 나오는 이런 형태들. 이 삽입구들, 컴마. 또 뭐 있었죠? 이 세미콜론. 이건 보통 문장 끝에 쓰이죠. 그래서 앞에 모은 내용들. 또 콜론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콜론은 특히 동격으로 많이 써요. 동격. 또 이런 짝대기 보셨죠? 하나 있을 때도 있고 두 개 있을 때도 있고. 얘는 뭐 맨 끝에 올 때도 있고 문장 중간에 올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얘도 보통 동격에 많이 쓰이죠. 물론 부연 설명도 많이 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전체를 그냥 부연 설명을 한다고 하죠. 부연 설명이라는 것은 그냥 좀 더 앞에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읽으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이지 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것들은 잘 안 읽어요. 특히 이 삽입구, 이 쌍컴마 따여 있는 것들은 이거 잘 구별하셔서 그냥 건너뛰셔도 거의 지장이 없거든요. 또
물론 그렇다면 무조건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을 읽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앞에 나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할 때는 그때는 읽으셔야 되죠. 당연히. 그때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셔야 되지만 이거를 내가 앞에 내용만으로 충분히 이해했다 혹은 앞에 단어만으로 충분히 이해했다 하시면 그때는 건너뛰셔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안 읽을 때. 즉 이런 것들을 건너뛰기 함으로 해서 거의 한 줄씩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한 줄씩 그냥 건너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그 1번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어디 있을까요? 이런 경우죠. 여기죠. 여기만 할게요, 여기만. 벤처링 원투 인출, 이겁니다. 아까 지금 했었던,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컴마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위치 딱 보는 순간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누구 설명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웹 설명하려고 왔겠죠? 그거 없이도 충분히 내용 파악하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웹 위로 벤처링, 과감히 가는 것은 초래할런지도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문맥 파악할 때는 더 좋아요. 오히려 이거 읽다 보면 동사를 놓치게 돼서 얘 주어를 잊어버립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그냥 건너뛰시고 이 부분 건너뛰시고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시고요. 앞에 웹에 과감히 나아가는 것은 초래할 수 있다. 일종의 정보 현기증. 이거 사실 나중에 이제 이 문장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 지장 없이 그냥 이 문장 전혀 지장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하나 더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짧기도 하고, 이게 읽으니까 이 목적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뭔가 좀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읽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빼도 전혀 지장이 없고, 특히 이 삽입구들은 빼도 거의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냥.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좀 빠르게 읽는 방법은 중요한 것과 중요한 내용이죠. 정확히 하면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while이라는 구문이 어디 있나요? while이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while 여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 문장은 크게 보면 while이라는 부사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혹스러운 얘기가 나오죠. 읽어볼게요.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While this warning may now strike readers as extremely funny. 이랬죠. 이걸 대부분 다 치다라고 알고 있죠. 때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석을 안 할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 그게 아니라 스트라이크 A의 집이라는 건데 이건 당연히 모른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당연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대개의 고3들은 그러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장은 일단 첫 번째 while이라는 것은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건 중학교 때나 쓰던 거고 순특강하면서 while이 동안으로 쓰인 경우를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정도 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뭐였었죠? 반면에 라는 뜻이었죠.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었었죠. 문장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뜻을 기본적으로 보면 A 하는 반면에 B 하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는 정직한 반면에 친절하지는 않다. 이런 문장 구조를 갖게 되잖아요. 왜 뜻이 반면이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 뭐뭐하는 반면에가 중요합니까? 뭐뭐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가 정직한 반면에 친절하지는 않다. 그럼 어디에 중요한 거죠? 정직하다가 중요한 건가요? 친절하지 않다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친절하지 않다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실제 내용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용 해석이 안 돼. 더군다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건너뛰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중요한 내용이구나. 혹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구나를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거 건너뛰고 해석하고 이 부분만 해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상관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하고는 좀 다른 소리예요. 아까는 조금 전에 2번에서 얘기했던 것은 읽을 것과 읽을지 않을 것, 즉 부연 설명에 대한 얘기였었고 이것은 내용적으로 해석이 안 될 경우, 해석이 되면 당연히 읽어야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될 경우 뭔가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A인 반면에 B는 아니다. 이런 뜻이 됐을 때 A인 반면에 B는 아니다. 그러니까 A가 중요합니까? B가 중요합니까? B가 당연히 더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문장 속에서 좀 해석이 안 될 경우에 막혔을 때 딱 이거는 버리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냥 it is was 어쩌고저쩌고. 이건 it is was ing라는 수거죠, 그냥.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읽을 것과 중요한 것들을 좀 건너뛰기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보통 이게 건너뛰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너뛰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빨리빨리 다음 문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내용만 잡고 그렇게 진입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수능하실 때는 내신과 다르게 빠르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당연하고요. 내용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EBS 교재들이 정확하면 어디서 온다? 문법에서 온다. 혹은 뭐 굳이 하나 더 붙여서 단어에서 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단어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즉 문법과 단어에서 오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정확한 단어와 정확한 문법 지식이다. 즉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했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문맥 구조에 익숙해지실 거다. 문맥 구조에 익숙해지다 보면 문법 단어를 통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읽지 않아도 되는 거, 읽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이 문장을 다 읽으면서 45분까지 푼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진짜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거 원어민 갖다 놔도 끝까지 읽고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문장들은 지금 몇 번 때입니까? 31번 때부터 34번 때 문장들이잖아요. 그런 문장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장은 어려워요. 이게 보통 이건 맨 나중에 풀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핵심을 잡아서 가는 거. 사실 그게 독해력 아닌가요? 우리가 한국신문 읽어도 한국신문 내용 단어 하나까지 철자까지 다 이해하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봅니까? 그 내용 속에서 보죠.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그렇게 한국 신문을 볼 때 혹은 뭐 한국 어떤 리포트 같은 거를 볼 때 우리가 읽는 건 어떻게 하죠? 그 전체적인 맥락도 따라가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문장들을 이해했다면 이 단어는 대강 이런 뜻일 것이라는 감을 가지고 읽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지금 이런 수거들이 나왔어요. 이게 내신이라면 외우라고 하겠는데 내신과는 관계없이 내신과는 관계가 없이 예신과는 다르게 이런 단어들은 지금 외우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거보다는 이 앞에 문장들을 내용을 이해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거 뭐뭐하는 동기인데 증가했다라는 이 내용에서 이것을 유추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밑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소리죠.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시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뒤로 읽으면 이 내용이 유추가 될 수도 있어요. 뒤의 내용을. 그런데 그 바쁜 시간 와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대략적으로 유추하고 그냥 문제를 읽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사실은 게임 더 시스템이라는 내용은 밑에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밑에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더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다라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수거기도 한데 이 게임이 당연히 그 게임하다라는 게임 아니겠죠. 그러니까 단어 실력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게임을 하는 그 게임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 게임 더 시스템이 뭔가 수거의 느낌이 난다. 그럼 저 내용은 뭘까를 위의 내용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만 유추를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마치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구절이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한계가 있죠. 100%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도 모르면 그냥 건너뛰어서 그 다음 문장 읽어야겠죠. 그냥. 어쨌든지 간에 내신하고 수능은 조금 공부 내용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수능은 정확하고 빠르게. 이게 바로 사실은 독해력이죠. 이게 합치시면 이게 독해력이죠. 수능 공부가 그러니까 실제 독해력을 기르는 어떤 가장 유용한 공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내신보다. 내신은 정확하게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고 빠르게가 요구되는데 반드시 정확성에서 빠르기가 오는 것, 즉 속도가 나오는 것이지 속도에서 절대로 정확성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문법 공부 차근차근히 하시고 그다음에 단어 앞으로 그 동의어 반의어 앞에서 정리하듯이 그렇게 정의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외우시고요. 수능 공부하실 거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문장을 하면서 하겠지만 읽을 것 읽지 않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중요한 내용, 즉 건너뛰기 같은 것들, 예, 건너뛰기 같은 것들을 할 테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문맥의 주제를 파악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문제마다의 또 특성도 있죠. 이게 수능형 문제가. 예를 들면 20번 때 주제 문제, 이것도 일종의 주제 문제로 볼 수 있잖아요. 넓게 보면 30번 때도. 그러나 넓게 보면 주제로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20번 대의 문제들은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주제가 주로 아래쪽에 배치된다든가, 그리고 여기만큼 내용이 어렵지 않다든가 라는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금 내용을 할 때는 30번 대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넓게 보면 주제 문제, 즉 주제를 이렇게 파악하는데 쓸데없는 내용들은 좀 빼고 해라. 그거 밑에서 얘기했던 건너뛰기. 예.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독해 실력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법하고 단어 좀 외워라. 즉 문법도 어떻게 알아? 무조건 많이 뭐 잡다구리한 거 많이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 문법 있는 거 아무런 소용없다. 그것을 문맥에서 사용한다. 즉 뭐야? 적용했을 때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단어, 관련성 있는 단어를 외워라. 쓸데없이 그 단어장 쳐다보고 한 10년 전에 나온 무슨 교재들, 그 단어 교재들 찾아보셔야 그거 10년 전에 나왔던 수능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나온 이 EBS 교재가 가장 수능에 근접한 교재라는 것, 또 9월에 있을 모의고사에 가장 근접한 단어들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서 그 우리가 내신 준비할 때 사용했던 수능특강 영어와는 좀 다르게 해석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는 예를 들면 배경 같은 것들이 필요한 배경 설명 같은 것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이건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은 오직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연 설명이나 뭐 이런 설명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있는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만 찾아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실제로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었던 영어 같은 경우에 저는 문제를 거의 풀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그냥 예를 들면 답 하나 이렇게 체크해 놓고 답 넣고 해석하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왜냐면 내신용으로만 거의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들은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봐요. 그래야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1번을 토대로 지금 했던 얘기들이 있었죠. 수능은 정확하고 빠르게가 요구되니까 문법 공부 많이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단어 많이 외우시라. 그리고 건너뛰기, 예,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 읽을 것과 읽지 않아도 되는 것 구별하시라. 예, 건너뛰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1번을 보고 이 1번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일단 여기까지. 예, OT 끝.